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삼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얼굴만 봐도 마음을 안다. 뭐 이런 뜻에서 복심이라고도 이야기가 되죠. 오늘 이 3분 중에 한 명인 전해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6분의 패널. 오늘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위해 준비하셨는데 역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희가 특별히 모셨다고 하는데 뭐 오신 게 특별한 질문 좀 먼저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삼철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어요. 근데 뭐 과거도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혹시 전해철 의원께서는 이 표현이 영광으로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참 이상한 부담이다라고 느끼십니까? 부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부담. 그러니까 사실 삼철, 나머지 두 분하고 저하고 여건과 처지가 틀린데 예, 예. 그걸 묶어서 삼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예. 또 그걸 사용하신 분들이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의미보다는 예. 나쁜 의미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악의적인 프레임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쁜 의미라는 거는 이제 그 지금 문재인 뭐, 대통령이 옆에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렇습니다. 아. 특히 이제 좀 오래됐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 예. 저희들이 모시고 예, 참여정부에서 일을 하고 예, 있는데 그래서 삼철이라는 이렇게 묶어서 좀 나쁜 의미로 해서 저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또 한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 곁에서 보좌하고 쭉 모시면서 정치도 하고 또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부심도 느낍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질문을 영광일까요, 부담일까요, 아니면 약간의 어떤 곡해일까인데 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좀 간단하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아마 최대 현안이라고 소개를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 정면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도 있는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정면으로 글쎄요 대응을 하고 나왔고요.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라고 아는 게 없겠느냐. 과거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느낌과 해석이 가능한데 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하는 이런 표현과 말들, 대응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예. 구체적인 건 하나하나를 봐야 되거든요.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예. 활용했다는 거. 예, 예. 또 보면 이제 국정원을 활용해서 예.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에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예, 예. 선거나 정치에 예. 개입하고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연예인이나 또 필요한 방송인들을 출연을 예. 못하게 하고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나 또는 영향력을 예.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정치보복이라 하기에는 그렇고요. 당연히 적폐인 거고 상당히 엄중한 위중한 위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라는 것을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에서 하는 어떤 문제, 사실 적폐이기 때문에 수사를 가는 건데 이걸 약간 좀 호도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늘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예. 개별 사안을 보면 이 사안 하나하나가 정치적 보복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자에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우리도 뭘 가진 거 있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것은 예. 전형적인 협박성 발언이고 그런 협박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대서 이게 있고 이게 위법이다.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요.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 9년, 10년 동안에 예. 참여정부 내지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하고 수사 다 했었습니다. 예. 사실 참여정부 예, 예. 청와대 출신 주요한 분치고 한두 번의 그 계좌 추적 안 당해 본 분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적인 물타기 또는 협박성 발언으로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예. 언제든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아는 게 있다. 당신들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 같은데 진짜 안다면 내놔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에 삼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삼철 중에 또 한 명으로 들어가죠. 양정철 전 비서관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삼철 하는데 사실 세 사람이 각자 이제 뭐 선택은 다르죠. 전 또 두 분하고 좀 다르죠. 두 분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좀 이제 처신이 대통령께 뭐랄까 좀 연관되는 좀뭐 상징성이랄까요? 뭐 영향성, 이 상관관계 같은 게 좀 너무 커서 제가 두 분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집권 2년 차인데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밖에 있는 처지에서 제가 그런 뭐 이렇게 저 조언이나 혹은 그 뭐 이런 훈수를 두는 건 좀 외람되고요. 네. 그건 좀 결례죠. 연락은 드리셨죠? 아니 뭐 제가 왜 드려요? 그냥 이심전심. 네, 괜찮습니다. 자, 양정철 전 비서관의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시고요. 그리고 경기지사 출마를 좀 결심하시고 그런 중에도 한번 만나셨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최근 들어서 좀 몇 번 만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후문으로 들리고 있는데 만나시면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하십니까? 두 분은? 예, 일단 근황 이야기를 하고요. 예, 예.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제 이 근래는 예. 한국에 또 자주 왔지만 예, 예. 또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서로가 조언도 주고 그렇습니다. 출마 결심할 때 양 전 비서관께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고요. 예. 이제 제가 쭉 그 개인적인 동정 또 예. 개인적인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겸 예.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양 전 비서관이 귀국할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지만 여러 모습에 대해서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이 예술가스럽다라는 이런 반응이 많은데 막상 현장 기자들은 질문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가벼운 질문도 있었는데 본인은 좀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혹시 물어보셨나요? 그런 거는? 이번에 미국에서 올 때는 예. 그 실제로 이제 머리를 좀 짧게 했는데요. 이제는 일본에서 올 때 굉장히 머리를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 보통 일본이 물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혹시 이제 이발비가 없어서 그런 거 예.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고요. 네. 일본에 실제로 그 머리를 깎으려 할 때 네. 이걸 어떻게 깎을지에 대해서 일본말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어렵더라. 그래서 예, 예. 귀찮고 해서 안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냐 했더니 이번에는 올 때는 아주 단정하게 일단 머리를 깎아왔습니다. 그 일본에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이 MBN의 인기 방송입니다.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을 하셔도 바로 가능할 그런 뭐 복장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사실은. 자, 뭐 좀 재미있는 질문 제가 드렸는데 조금 무게를 좀 갖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양 전 비서관과 전해철 의원 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걸 두고 한간에도 혹시 두 분께서 이거는 좀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작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예. 좀 더 가까웠게 있던 사람들이 예. 직접적으로 내각이나 이 청와대 들어가는 예. 것은 부담되지 않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화합, 통합, 포용의 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까운 분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모은 적은 있지만 그 정도의 공감대는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각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의사 통일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철이라고 하지만 예. 마지막 이름에 철자가 있는 것뿐이지 각자 처지와 여건은 틀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각자 생활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양 전 비서관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추가 질문하면 오늘인가요? 아마 인터뷰를 통해서 영원히 정계 진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나나 역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양 전 비서관의 역할, 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일관되게 예. 양경철 전 비서관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예. 또는 어떤 권한의 남용 같은 그런 일들이 없다면 일을 하는 게 맞다. 그걸 일부러 다 피하거나 또 우리가 정권 초기에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지만 이후에 그걸 계속 할 필요는 있겠냐. 또 일을 하는 게 적절한 일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일이라는 거는 전 뭐 여의도로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많이 있는 다 거죠. 포함이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가 되든 내각이 되든 예. 청와대가 되든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 양경철 전 비서관의 의지와 결심이 굳은 것 같습니다. 좀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자기는 좀 벗어나 있는 게 낫겠다.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럼 것 그 같습니다. 적절할 때라는 건 언제? 그럼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아무튼 현재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열어두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해철 의원을 모신 거는 이제 경기지사의 도전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모셨는데 지금부터는 저희 뉴스와이드 패널들이 한 가지씩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질문 좀 할까요? 박상병 저부터 할까요?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가장 네, 먼저 네, 질문 좀 네.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 하면은 뭐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그런 그 정책적 또는 인간적 또는 정치적 동지 관계라는 걸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앞에 써주셨는데.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만나서 경기지사 출마 입장을 밝혔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나갔을 텐데 그런 말 하지 않더라. 사실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전해철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는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런 문제는 본인의 그 소신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또 본인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지 이런 문제까지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것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내용까지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마케팅을 하려고 벌써부터 뭐 당내 경선이 지금 50% 당원들이 경선하니까 그런 것과 포함해서 이게 혹시 뭐 마케팅 아닌가 또는 친노 세력한테 또 기대는 그런 전례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발언 자체 또는 이런 경기지사 출마의 의지가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박상병 교수의 질문이 굉장히 강하네요. 강합니다. 예. 첫 질문부터 네, 1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떤 정치적 길을 가는 걸 다 엿주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개인적 인연이 적어도 10수년 이상 계속 모시고 일을 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주 가까이서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또 한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조차도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많은 언론에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냐, 뵌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거짓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다만 자연스럽게 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제가 반대했다면 나갔겠습니까? 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제 친문에 기대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2007년 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출마하고 했던 현실 정치에 들어왔던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는 참여정부의 그 국정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했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정치를 했던 게 제 정치의 쭉 과정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홍보나 마케팅을 썼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고 더 나아가면 그동안 저는 10수년 이상 친노, 친문, 또 삼철 프레임, 삼철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일선에서 물러가라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제를 해라 등등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쭉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과정을 보신다면 이걸 마케팅에 활용했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답변에서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에서는 마케팅이 좀 도움은 된다고 보시죠,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제 정치를 하는 거고요. 과정에서 제가 쭉 정치해왔던 과정과 역정을 본다면 그런 이제 시민분들이나 당원분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원래 마케팅은 뭐 알듯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마케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동료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김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께서 질문 좀 해주시죠. 네, 뭐 그동안에 뭐 살아오신 가정이나 뭐 배경은 아마 자연스럽게 시민들이나 또 경기도민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뭐 어차피 그 당 내로 보면 뭐 이재명 성남시장 또 당 밖으로 보면 남경필 지사 현 지사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출마를 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된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인이 반드시 꺾어야 될 경쟁자를 누구로 생각하시고 그 경쟁자에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마를 준비 중에 있거나 또 출마가 거론되는 분들 모두가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요. 아무튼 그분들 경쟁자 분들하고 제가 잘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특히 경선이 치열하게 하는 것이 예. 본선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이제 경쟁력이라 그러면 제가 청와대에서 짧지 않은 기간 이렇게 국정을 경험했고 예. 또 국정을 경험하면서 별탈 없이 무리하게 해왔던 그런 국정 경험이나 또 당에서 굳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위 활동이나 이런 거는 누구 못지않게 많이 했고 또 도당위원장, 최고위원 이렇게 하면서 당이 탄핵 국면, 대선 국면에서 나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당에서의 역할을 했던 조정과 통합 또는 국정 운영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앉으니까 얼굴이 잘 안 뵈네요. 서양호 두문기 전략연구소장님 얼굴이 잘 안 뵈서 질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 하나 적어주신 질문은 뭔가요? 제가 적은 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출마했냐 이게 요지인데요. 네. 뭐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모시고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 내에서 이재명 시장이 계속 도지사에 나갔을 경우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가 최저임금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이 높아지면 현재 70%에 가까운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질 때는 이재명 시장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에 전해철 의원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그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이면 안 되고 전해철은 돼야 문재인 대통령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지지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대답 전에 일단 제가 출마를 준비하고 또 출마를 하는 이유가요. 일단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왔지만 네. 도민들이 체감하고 또 알고 있는 정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 경기도만의 정책을 실현시킬 도정을 좀 제대로 작게가 아니라 한 8년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자격 요건을 위해서 또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고요. 과정에서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또 많은 분들 뵈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좀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책을 실현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꼭 이재명 시장님을 떠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주요한 국정 철학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도 또 하나 실현시킬 주요한 그 과제로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된다면 좀 더 낮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정 과제, 국정 철학을 실천할 적임자 아니냐라는 면에서 저의 경쟁력을 보는 것 같고요. 제 상대방이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떤 약점이 있거나 또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해철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 중인데 이거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과 향후 경쟁을 벌일 그분들도 저희가 동일한 방송 기회를 드리겠다는 점 여기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좀 강성 질문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전에 그 의원님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보통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MB에 대한 수사는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저는 이게 정치 보복도 법의 이름으로 한다 봐요. 왜냐면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노무현 대통령도 죄가 있으니까 이게 수사하다가 물론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저는 그것도 이게 정치 보복이고 MB도 정치 보복이고 이래 보는데 의원님 이게 두 사건을 달리 보는 하나는 이게 정치 보복이고 하나는 이게 적폐청산이고 뭐가 다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상대로 강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요.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박연차 그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발단이 됐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 그 세무조사를 왜 관할인 부산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국세청의 내부 TF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적정한 절차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보복이고 또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해라.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를 활용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선거에 개입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 행위냐. 그거야말로 엄단해야 될 사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민주국가에서 연예인이나 방송인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출연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출연을 제약한다면 그거는 범죄 행위고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 보냐라는 면에서 저는 자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실제 했습니다만 국정교과서를 약 5,500개 대상 학교 중에서 실제 국정교과서 채택한 학교가 1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1개 학교를 채택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또는 국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까지 지시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저는 그걸 명백하게 밝히고 얼마 전에 이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비리와 적폐를 확실하게 밝히고 나서 제도적 대안,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 겨울에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제대로 나라를 만들어라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답변이 됐나요? 다스는요. 다스도 이게 서울지방국세청 사국에서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태광실업도 조사 사국. 알겠습니다. 그건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께서 질문하시죠. 이게 준비된 질문 이외에 질문을 해도 되는군요. 저는 준비된 것만 하는 줄 알고 미세 적었는데.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적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어쨌든 경기도지사의 뜻을 두고 공개적으로 그 뜻이 있다는 걸 밝히고 계신데요. 이제 다만 경기도 도당위원장, 그래서 정당 조직관리 경험은 계신데 도행정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도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현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 도행정에서 가장 잘한 게 뭐고 또 가장 못한 게 뭔지 의원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이제 도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도당위원장을 이제 최고위원을 또 같이 겸직했습니다만은 도당위원장을 1년 반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경기도 곳곳에 많은 지역위원회와 함께 무슨 정책이 필요하냐. 그리고 과연 이 경기도에 왜 정책을 도민들은 체감을 못하냐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실제 정책 하나하나를 많이 들여다보고 또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했었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성안하고 입안해서 지금도 그 실천이 어떻게 될지 얼마 전에도 지금 경기 동부의 문제입니다마는 한강의 상수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변화해서 그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냐라는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경기 도정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은 노력도 했고 많이 알기 위해서 해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남지사의 도정에 대해서는 이제 잘한 거와 모든 것을 저는 동일하게 하나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네.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협치,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 중간을 가기도 어렵습니다만은 협치를 했던 연정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제일 정치권에서는 갈등이 가장 문제인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못하고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못했던 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경쟁자이지만 그건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또 한편 아주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연정입니다. 왜냐하면 연정을 하는 목적은 다만 조직이라든지 예산을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어려운 정책, 가장 갈등이 많은 정책을 여야가 해결하기 위해서 연정을 하는 건데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연정 합의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촉박하게 임기 말에 이렇게 제출한 거라든지 또 협의와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 제시했던 준공영제가 거의 반쪽짜리 준공영제가 돼버렸는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대로 된 연정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또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덧붙여서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그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6년 총선 때 준공영제가 찬성으로 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남경필 지사께서 작년 8월에 이제 제시했을 때는 당론이 찬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 모든 분들께 훨씬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우리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한다 해서 그때 도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절차적으로 잘못돼 있고 또 잘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예. 같이 제시를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 지금 이종우 실장 질문 순서 아마 좀 아껴두고 네네. 제가 하나 네. 중간에 좀 끼워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 경쟁자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계십니다. 엄격히 봤을 때 뭐 명백하게 인지도 면에서는 아직 이재명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인지도 격차를 어떻게 극복을 앞으로 하실 건지. 예, 인지도 현재 지도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하고요. 뭐 인지도라고 할까요? 인기라고 할까요? 아무튼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예. 그 인지도 지도는 좀 더 절박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점이 오면 예. 이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붙게 돼 있습니다. 수렴을 굉장히 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도민이나 시민분이나 당원분들도 예. 지방선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직은 먼 일로 생각하고 과연 누가 후보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보도 없고 그걸 예.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또 시일이 가서 바로 지방선거에 경선 본선의 후보를 뽑을 상황이 오면 저는 인지도 측면이나 지도 측면에서 상당히 경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예.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선거 몇 개월 전에 인지도 지지도와 실제 선거할 때 경선할 때 인지도 지지도 차이가 이 순서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 차이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신 이종훈 시장 질문하시죠. 저는 혹시 그 광고 카피 중에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다. 뭐에 대한 광고인지 아십니까?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다. 꽤 오래전 광고긴 한데. 무슨 쇳덩어리 광고인가요? 그렇죠. 포스코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 건 철이었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예. 사실 삼철이 왜 얘기가 시작이 됐냐면 문재인 후보의 비선 조직이다.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당시에 당내 조직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뭔가 문재인 후보, 문재인 캠프 이전에 참 문재인 대표 시절에 움직인다. 그것이 뭘까 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한 것이 이제 삼철로 이제 묶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을 바꾼 건 맞았다. 왜? 그 삼철이 끝내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사시킨 게 아니냐. 긍정적인 측면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요지는. 자, 삼철이 있는데 예. 그 다른 전해철 의원 말고 다른 양정철 비서관이나 혹은 이호철 비서관과 다른 점이 뭐냐. 각각 사실 어떤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해철 의원은 삼철 중에 어떤 것을 담당하셨을까 하는 것과 두 번째, 삼철의 순서라고 썼습니다. 아까 자막도 사실은 이호철 비서관이 맨 앞으로 온 적도 있고 양정철 비서관이 앞으로 온 적도 있는데 이 삼철을 불릴 때 어느 순서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이호철 의원이 난 내 이름을 제일 먼저 써야 돼. 라면 그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 세 사람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거기까지입니다. 역시 강한 질문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일단 이제 담당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 처지와 여건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저희들이 이제 경선에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경선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처음 그 선대위 회의 때 삼철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근 자리도 지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아무래도 당직을 맡지 못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9사람이 저희 3사람 포함해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이 어떤 역할이나 담당이란 걸 선택하기보다는 과연 선택되어졌던 게 있고 이후에 이제 2012년 대선에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실패하신 다음에 다시 정치를 재개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할 때는 여건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 국회나 또는 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따라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밖에서 많은 시민들을 보기도 하고 또 전문가를 보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는 지역이 부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가까우신 분, 실제 옛날부터 아주 옆에 있던 분들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힘이 되는 역할을 하는 등 처지와 역할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서에 대해서는 예. 일단은 저는 당연하게
선배 순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그러니까 연배가 일단 이호철 전 수석이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가 기고 그다음에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나이가 가장 젊고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 세 사람 만나면요 굉장히 깍듯합니다. 저는 형님 대접하고 양정철 전 비서관 이제 후배로. 자, 마지막 질문.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누가 가장 가깝습니까? 예.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처지와 여건이 다 틀려서 예. 그걸 뭐 누가 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각자 필요한 역할을 다 잘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까다로운 질문에 아주 잘 답변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3톨의 순서까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국민께 법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함께 헌화를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사과하세요. 사죄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으로 살인에 이른 정치살인.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영린 건드린 MB인가? 문 대통령의 분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MB의 침묵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MB노 22년 질긴 악연 그리고 MB문 시작된 악연인가? 자, 여기 두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1996년 15대 총선 종로 대결을 벌였죠. MB 승리 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죠. 이런 또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 전 대통령, 그다음에 MB 전 서울시장 이런 관계였죠.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관계. 충청 행정수도 이전, 종부세 등 건건이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드디어 2007년이 됐는데 MB 대통령 당선됐죠. 그리고는 노 전 대통령의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종결이 되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이후에 4대 강등 조사 최근에는 MB정부 실세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7일입니다. MB 정치 보복이다. 이러자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서 MB는 더 이상 아무 반응 보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간단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반응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두 사람의 이런 태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실제로 뭐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을 비롯해서 본인을 둘러싼 공직자들은 예. 아주 일을 잘했는데 예. 단순히 그런 것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보복하고 있다. 예. 이제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것은 단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문제, 유불리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잘했는데 보복성이라고 한 것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분노란 표현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협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검찰과 또 실제적으로 대화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도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럼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MB 측. 실제로 반응을 보였을 때 이것을 실제로 만약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측근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뭘 갖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그러면 오픈해보자. 개방해보자 했을 때 다시 자기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어떻게 했고 그때 당시에 국세청이 어떻게 했고 그때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 안에서 본인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불리함이 이 속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유리할 게 없으니까 일단은 침묵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계속 엑스클레이터 더 증폭시켰을 때 결국 본인이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형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병 교수께서. 그렇죠.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골목 성명 비슷한 걸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모르는 건지가 궁금할 정도로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을 좌우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친노 세력의 아루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하고 자신은 우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친노 세력이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몰고 가면서 자신의 어떤 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분노할 일이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심지어 앞으로 사법재판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이렇게 그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까지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진짜 분노할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분노했다고 보고요. 그럼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침묵하느냐? 자, 그 얘기 나오는 다음에 여론도 별로 안 좋아요. 여론도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거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격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할 말이 있을까요 그 뒤에?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말하면 그걸 부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다들 좀 조용히 있어보자. 상황이 좀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이종우 실장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거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잘못 썼다. 카드를. 어떤 카드냐면 자 희생자 프레임으로 가려면 희생자 프레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출두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내가 모든 거를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어저께 사실은 그저께죠. 이미 표현한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었다는 거죠. 아예 내가 희생자라면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안을 테니까 이 참모들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딱 끊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올림픽 얘기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분산돼서 실제로 그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패착은 뭐냐면 김두 전 수석이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계속 우리도 뭔가를 까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네. 다음날, 당일날도 아니고 그 다음날 강수를 나타낸 건 뭐냐면 카드 그럼 꺼내자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카드 다 꺼내자. 그걸 맞받아쳐서 이제 공세를 한 거죠. 그건 카드를 다 읽었다는 얘기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카드를 읽혔어요 이미. 이 카드는 한번 읽힌 거죠. 이미 서로의 어떤 그런 카드에서는 한번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진짜 그 다음 뭐냐면 뭔가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이 들어가야지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한 번 카드를 읽힘으로써 이번 어쨌든 승부에서는 이미 치고 들어간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카드를 읽었다. 그리고 카드를 읽혔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다음 카드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윤기찬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분노란 표현을 쓰신 게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분노란 표현을 쓰신 배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성명 내용 때문이 아니고 원래 갖고 계셨던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감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있었던 감정인데 뭔가 촉발을 된 것뿐이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는데 정치적 보복으로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감정을 갖고 계셨던 그런 거죠.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편 보면요. 물론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이 적용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오면 지금은 이제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쓰신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 나라종금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 등 소위 공신들이 줄줄이 이제 처벌받을 때 그때 상당히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때도 안타깝다. 대통령께서도 내가 조사받겠다라고 표현을 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008년 그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통해서 불거진 권 여사님 사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참모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률적 대응 외에 정치적 대응을 하자. 정치적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 적시하자. 그랬는데 노 대통령께서 법률적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법률적 대응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회스럽다. 그 당시에 이게 전직 대통령을 향한 뭐 비열한 수사다.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적시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희한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적 보복인지 여부는 체감하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당사자나 그 대상자가 느끼는 것이지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고 그러면 대상자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사안이 어떤지는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2017년도 10월 달에 고소를 해놨어요. 640만 달러에 대해서. 그것이 10월 달에 이미 형사 6배 배당이 됐는데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논란을 일으킬 만하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고요. 저쪽 넘어갈까요? 서영원 수장께서 아까 질문 좀 빨리 쓰시긴 했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잽 던졌다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대로 라이트 훅 한번 맞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측근이 국정특수활동비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구속된 사안에 대해서 그 측근의 핵심적인 그 보좌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얘기하신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지 저는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는 아무데나 꺼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그 국정농단, 국정특수활동비 사적 유용에 대한 문제까지 정치 보복을 들고 나온 건 대단히 잘못된 행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끌어들이는 소재로 삼은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정권이 함부로 주무르는 거였는데 검찰의 사정을 하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정을 수행하려고는 의지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절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원칙들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자, 왠지 서영호 소장과는 다른 답변을 하실 것 같은 소정욱 변호사. 어떻게 쓰세요? 저는 이게 문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을 쓴 거는요. 예. 아마 이게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예. 따라서 이게 노 대통령을 공개한 거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이게 분노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예.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저는 이게 세 가지 의도로 읽었고요. 예. 첫째는 이게 이미 충분한 의사표시를 해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보복 프레임 이미 그 충분한 의사표시를 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이상 계속 싸우면 이전 투구로 양비론으로 흐를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다. 네. 따라서 이게 충분한 의사표시했으니까 상대의 다음 수를 보고 그다음 대응하자. 따라서 이게 일단은 좀 침묵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도로 이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는 좀 여러 주제로 나눠서 준비했는데 그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6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정두원, MB 3번의 고비, 뒤처리에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하루 종일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고비를 말하는 걸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2007년 MB 대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경천 동지할 3번의 고비란. 자, 먼저 여기 경천 동지. 땅을 놀라게 하고, 아니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한다. 한마디로 깜짝 놀라서 모두가 뒤집어질 리다 이런 뜻인데, 자, 오늘 정두영 전 의원 이런 말을 합니다. MB 대선서 경천 동지할 3번의 고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처리에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 처리하는 역할은 내가 많이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런 속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긴데 어떤 일일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 도곡동 땅 문제, 다스, 내곡동 사저, 혹시 BBK?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화제 인물이죠.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입니다. 요 얘기 지금 굉장히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뒤에 있고요. 먼저 정두원 전 의원 얘기부터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 후까지 이어집니다. 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헤쳐나왔죠. 근데 그게 후유증이 대통령 후까지 갑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필요해요.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김희중 씨가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털어놨다고. 근데 그래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그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산 적이 있는데 김희중 실장이. 이제 나중에 그 뭐한 얘기지만은 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못 기다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MB가 그렇게 집사 중에 집사인데 거기를 안 가기는커녕 꽃도 안 보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너 돈 받고 그랬지.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희중은 사실 자기 개인 돈 챙기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 저축은행 사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얽혔는데 하여간 어쨌든 김희중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이제 배신감을 느꼈겠죠. 2007년 대동 당시에 경천 동지할 3번의 고비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좀 무슨 의미일까요? 말풀이 좀 해달라고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종훈 실장부터 볼까요? 네. 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제 땅 했습니다. 땅. 총소리일 수도 있죠. 세 방에 총을 맞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사실은 실제로 땅일 수도 있다. 자, 이 정두원 의원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3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국정원 특활비로 무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자,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차명이었어요. 대개 의혹이 뭐냐면 도곡동 땅도 그렇고 도곡동 땅에서부터 내곡동 집까지 다 사실 차명에 대한 의혹 아닙니까? 다스 역시 차명에 대한 의혹. 최근에 그 다스의 뭐 김성우 사장이 뭐 제주도에 있는 땅을 샀는데 그것도 차명에 대한 의혹. 모두 다 차명에 대한 의혹입니다. 그런데 차명에 대한 의혹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사실 만약 그 중에 그 차명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이거 내가 공개하겠어. 그러면 사실 무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명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덧치되었을 것이다. 라는 뭐 추정입니다. 자, 윤기찬 부대변인께서는 이 말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정확히 설명을 안 하셔서 말을 지금 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뭐 알려진 내용들은 뭐 일반론을 말씀 올리면 이제 BBK 그때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도곡동 뭐 땅 아까 말씀하신 차명인지 아닌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이해창 그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 정도 상당한 표를 얻어갔어요. 15% 정도 얻어갔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생들 시각으로 보면 이 정도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완결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처리에 돈이 들 건지 이 부분을 워딩이 정확치 않아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는 하고 그게 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더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데 자, 저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지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 먼저 쓰셨는데. 네. 우리 이종건 실장님께서 땅 쳤었는데 사실 그걸 똑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돈으로 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땅이 결국에는 돈인데 이제 예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조차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한 근거를 가졌던 말하자면 다스든 BBK든 실체가 있는 어떤 증거나 그것을 발언하는 인물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후보 시절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유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했고 본선에 가서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자체가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무마, 상당한 조정 이런 것들이 당 내로도 있었고 당 밖으로도 있을 수 있었겠다. 단순히 이런 어떤 내곡동 사전 문제나 BBK라는 팩트 자체보다도 그거 못지않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더 고민거리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명. 2012년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의 특징은 뭐냐면은 당내 경선의 본선보다도 더 치열했습니다. 2007년 아닙니까? 2007년. 2007년이요. 그렇죠. 2007년. 12년이요. 7년. 그렇죠. 2007년.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잘못 썼네요. 네. 그때 이명박, 박근혜 두 양대 후보들의 싸움은 정말로 본선보다 더 치열했던 것이죠. 그때는 양쪽에서 상체 입을 대로 다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선보다도 더 치열한 예선이니까. 그럴 때 아마 박근혜 당시 후보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이명박 후보 쪽에서 숨겼던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이다. 주로 그 당시에 뭐냐면 아마 뭐 대체적으로 땅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아니면 회사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그 차명 후보 저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저 불까요? 불지 마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입막음용으로 큰 돈이 필요했다라고 아마 지금 정도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소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아마 제가 친분 때문에 제가 전화하면 알려줄 줄 알고 전화했더니 세 가지는 이게 끝까지 말은 못 하는데 안 알려주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세 가지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분은 다 틀렸고요. 일단 이게 BBK 다스 도곡땅 이건 아니다. BBK 다스는 아니다. 기존에 알려진 이수는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기 지금 판례도 거론됐던 이거 가지고 이수는 이게 아니다. 경천 동지하고 대선 결과 바뀌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확인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몇 명이 아느냐? 이건 이게 MB 내외 빼면 2명에서 3명 많은 최측근 김희중 씨도 모르는 이런 이게 비밀이다. 두세 명 많은. 그다음에 이거는 무덤까지 내가 가져간다. 물론 죽기 전에는 할지 모르지만 무덤까지 가져간다. 저는 이게 내용을 쭉 듣고 대충 이게 뭔지 짐작을 하지만 방송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니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도 뭐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또 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궁금하게. 자, 서영호 소장님. 네. 우리 인생 3세번이라 그러는데 네. 3번이면 사실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B 대선 과정에
경천 동지할 세 번은 뭐냐면 전부 다다. 대선 기간 동안은 선거운동에는 정동원 의원이 첫 번째 고비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만사형 통인 이상득 의원이 두 번째 고비고 퇴임 후에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고비 아니겠냐. 그래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대통령 재임 시 퇴임 후 이 세 번의 고비를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고비가 다 사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또 다른 여기 좀 내용이 좀 있는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죠. 아주 요즘에 언론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임년 MB 분실 김희중, MB 홀대에 혹시 등을 돌린 것인가? MB 퇴임 직전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기 출소 한 달 전에 부인상을 당했는데 조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출소 뒤에 생활고에 면담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수차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등을 돌렸네요. 지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는 그래도 조문은 안 갔지만 조화는 보냈다. 뭐 이런 해명도 나오는데 글쎄 이 설명이 이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그 김희중 전 실장이 그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의원님께 드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가 뭘까요? 검찰 조사 받은 날 아침에 이제 내가 김희중 화이팅 하고 보냈더니 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뭐 김희중 전 실장이 그냥 뭐 의전만 한 건 아닌. 모든 일정과 모든 전화는 옆에 항상 붙어 있어서 같이 했으니까. 그럼 원하도 이명박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김백준 비서관의 구속이 더 충격이 컸을까요? 아니면은 김희중 전 실장? 내 얘기는 이제 김희중이 키맨이니까 김희중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또 김희중이 구속이 됐으면 차라리 그렇게 걱정을 안 했을 텐데 불구속이 됐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큰 거지. 아 이거는 이제 뭔가 거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김희중 전 실장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었나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자기가 그 항소도 포기하고 그럴 때는 사면을 이제 기대하고 했을 텐데 그것도 안 됐고. 근데 또 최시중, 천신일 이런 사람도 다 사면해줬단 말이에요. 출소하기 2달 전에 저 부인이 이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못 기다리고. 그때 뭐 나타나지도 않고 뭐 꽃도 안 보내고. 또 출소한 이후에도 뭐 연락도 안 하고 뭐. 그건 대팽개친 거지. 알면 삼키고 쓰면 뱉은 꼴이 되는 거죠. 일단 돈을 받은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사 받고 드려야죠.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심려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일단 조사 받으셨는데 돈 받은 사실 인정하셨나요? 이게 성실히 조사 받았고요. 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대가성 인정하셨나요? 네, 그런 사항은 지금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대통령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누를 끼쳤고요. 남은 인생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죠. 열렸죠? 15년 MB의 집사 김희중 진술이 술술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나올까요? 이 질문 좀 들었는데 한 몇 분만 보겠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어디까지 진술이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게 알기로 이게 김희중 씨하고요. 현재 통화가 돼가 내역을 들은 사람은 전혀 캠프 쪽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 근데 여러 이제 관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부속실의 후임자나 이런 게 모든 증거를 제가 종합해가 판단해 보건데 저는 이게 김희중 씨 전신은 적극적으로 이게 MB의 비리를 고발하는 이런 양심 선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세훈 원장이 명절에 예를 들어 이게 500을 주면 떡값을 뭐 9명이 30, 40 나눴다든지 또 이게 국민 방문 때 일부 뭐 환전해 준다든지 이런 게
빼도 박도 못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때 네. 본인이 이게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소극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부 이 정도 진술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 뭐 MB한테 결정적인 스모킹크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폭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이 비리를 먼저 가서 양심선을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증거가 있을 때 한다는 거죠. 서영호 수장. 네, 우리가 무슨 말할 때 가족 얘기하면 그 말 심상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이름을 걸고 내지는 못난 아빠 안 되겠다. 자식들 앞에 맹세한다. 이런 얘기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데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못난 아빠가 안 되겠다라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백준 씨가 구속됐고 김진모 씨 구속됐는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만 불구속된 것은 사실상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특히 국정원 특활비를 어떻게 전달받았고 그 전달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다 아는, 그래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지금 예상이 다른데 어디까지 과연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인데 묵었던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상은 붙박이장에서 6억 빌려줬다. 내곡동 땅 자금 의문점은 과연 뭘까요? 다시 또 요새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곡동 사저 구입 자금 출처 논란 의문점은 뭘까요? 과연 이 사건, 내곡동 사저 사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청와대 경호처하고 아들 이시영 씨가 함께 내곡동 땅 매입 과정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의혹들입니다. 이게 바로 내곡동 사저 사건인데, 자, 아들 이시영 씨 내곡동 땅 구입비 6억, 이상은 회장께 빌려. 큰아버지죠? 거기서 6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상은 회장 붙박이장에서 현금 6억 꺼내서 이시영 씨에게 줬다. 이게 그때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당시 특검, 2010년 특검 발표 내용인데 이시영 씨가 지불한 대금 중 김윤용 여사의 불법 증여 부분이 있었죠.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6억 원은 이상은 회장의 6억인데 출처를 못 밝혔어요, 당시에는. 이게 그래서 다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15년간 MB 자금을 관여했다는 김희중 전 실장, 집사 중에 집사, 과연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내곡동 의혹 관련해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김희중 내곡동 진술은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게 또 검찰의 입장이기도 해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6억 원을 굳이 현금으로 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다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마요. 6억 원은 결국 다스의 자금이 아닙니까? 왜 처음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려 하셨습니까? 다 있었지. 돈 빌려줄 때 이 대통령 내외와 상의하셨습니까? 그것도 없고, 아내가 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사실 그대로 이해하겠어. 저 6억 원이 모두 개인 돈이 맞습니까? 예. 굳이 현금으로 빌려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예.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찰 서면 네. 조사와 입장 달라지신 게 있나요? 달라진 일도 없지.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할 말 없어요. 다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없어요. 차용증을 서울 다스 사무소에서 수입한다는데 얘기 나중에 해보세요. 왜 명의를 빌려주셨습니까? 특검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안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씨로부터 6억 원을 왜 현금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조사 때 제가 있는 대로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진술 내용 아버지와 상의하고 나오셨습니까? 설명 있는 대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있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봤던 인물들의 얼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건 논란, 의문점, 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 이상은
전 회장한테 나왔던 6억 원. 이것도 참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예. 학교 앞에 이게 야바위꾼들이 이렇게 뭐 이 어느 컵 안에 실제 그 물건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예. 우리가 따라가다가 놓쳐요. 그와 비슷한 거 아닌가. 실제로 그 돈은 나왔고 그 돈이 나왔는데 그게 본인 돈이든 이상원 형의 돈이든 예, 예. 또 부인의 돈이든 전 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돈이 누구 돈인지는 본인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돈이 있고 숨겨놨던 돈이 있고 빌렸던 돈이 있고 지금쯤 되면 아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우 교수님, 내역돈 사저 논란 의문점은 뭘까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붙박이장에 현금 6억을 그만큼 빌릴 수 있을까? 6억이면은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가늠이 안 되네요. 그런 돈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추측해 보는 겁니다. 당시 6억 원의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 6억 원을 주고내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빌렸다고 얘기하면 바로 증거가 나오잖아요. 제일 만만한 것이 가족이잖아요. 큰아버지한테 6억 빌렸습니다. 큰아버지한테 물어봤겠죠. 그럼 빌려줬습니까? 그거 붙박이장에서 6억 빌려준 거야. 이렇게 아마 넘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통 큰 큰아버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 돈은 붙박이장에서 6억이 아니고 딴 데서 6억이 건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저는 붙박이장 6억보다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청와대 가방 3개가 더 의문스러워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그 당시를 다시 되돌려 보자고요. 이시영 씨 측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너 큰아버지한테 가서 6억을 받아와라. 자기는 그냥 명령만 따랐다. 그런데 그 이 행보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경주에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청와대로 가서 가방 3개를 받습니다. 그 가방 3개를 받고 그다음에 가서 이 붙박이장에서 6억을 받았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기가 지금 이름을 빌려주고 계약을 하는데 굳이 가방 3개를 청와대에 가서 받을 이유가 있나요? 굳이 그 가방이라면 준비해 그냥 어디선가 자기가 준비해서 성인이잖아요. 지금 뭐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뭐 고등학생입니까? 가방 3개 준비 못하지 않잖아요. 굳이 경주에서 청와대로 갔다가 도로 큰아버지한테 가느니 가다가 가방 3개 준비해서 사갖고 가서 붙박이장에서 받으면 거기서 게임이 상황이 끝납니다. 근데 굳이 그 경주에서 청와대로 가서 특정 가방 3개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추정해 본 건데 이 가방 안에 혹시 이미 돈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뭐 추정입니다. 윤기찬 부대표님, 어떤 의문점이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이 현금은 시치미가 없잖아요. 누구 소유인지 이게 이제 징표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히 주택,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저희가 예상을 해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걸 구입했다라고 자기가 증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겨놓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쓰더라도 공증을 받거나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객관화 시켜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서 어쨌든 출처나 용처에 대해 있어서 좀 상당히 의문의 논란을 낳는 것은 자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뭔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자, 서영호 소장께서 빨간 글씨로 위안을 쓰셨는데 뭡니까? 아니 내곡동 사저 전체 금액이 11억 2천만 원인데 그중에 6억은 논현동 사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에 살던 사저를 담보해서 6억을 빌렸단 말입니다. 나머지 6억인데 장롱 속에 결혼 축의금 받아뒀던 6억을 현찰에 담방해줬다는 이상은 씨의 주장과 그 6억은 사실상 국정원 특활비였다라고 하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훨씬 있을까요? 김희중 아직은 나온 건 아직 나온 거 없는데요? 아직 그런 뉴스는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이라고 흘러나오는데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정적인 아니지만 하여튼 김희중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진 것에 따르면 저렇다는데 저 이상은의 현금 6억과 김희중 씨의 특활비 6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대목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요. 이게 모 언론에서 김희중 씨가 6억 이야기했다고 잠깐 실었다가 검찰에서 이게 공식 부인해가지고 내렸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가 보도됐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다. 그걸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는 부인했으니까 내렸고요. 저는 이게 이 돈이 무슨 돈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저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이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메인 서버 복원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다 사용처가 지금 검찰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6억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면 벌써 영장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김백준 원장 영장에도 2억, 2억 4억밖에 없고 다른 데도 이게 영장이 없잖아요. 6억이라는 큰 돈이었으면 지금 검찰이 샅샅이 국정원을 뒤지고 있는 검찰이 6억을 못 발견했겠습니까? 이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용도를 다 적어놔요. 다만 영수증을 첨부 안 할 뿐이지. 따라서 이게 검찰이 부인한 걸 보면 그건 첫째 아니다. 두 번째, 아무리 이게 대통령인데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이걸 이게 여러 사람이 알잖아요, 국정원에. 이런 이게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저는 그를 그 정도는 아니다. 최소한. 이렇게 두 번째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2009년에 5만 원짜리가 나오고 그 전에 1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김진모 그분은 5천만 원이 관봉 십자로 5만 원짜리 신권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정원 돈에 의심이 가요. 근데 이거는 국권 1만 원짜리는 2007년, 8년 전이 아닙니까? 그럼 이게 국정원 돈이 이게 2012년 사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5만 원짜리로 6억을 하지 굳이 이게 국권 1만 원짜리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무거운데.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이상원 씨가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1만 원짜리 있을 때부터 모아놓은 걸 빌려줄 수도 있고 저도 이게 용처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게 특수활동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 돈에 대해서 궁금증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수사가 어느 정도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2년 전에는 서로 좋다고 손을 잡고 다녔는데 요즘은 앙숙이 됐습니다. 이분들 얘기해 볼 텐데 정치권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새정치연합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까지 안철수와 호남계 합의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합의도 안 되는 건가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새정치하자고 뛰쳐놓은 안철수와 호남파 왜 이렇게 됐나요? 2010년 4월 총선 녹색 돌풍 화려한 대부 있죠? 당 만든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자, 반문 감정으로 탈당. 우리는 동지다. 손을 잡고 갔습니다. 이렇게 같이 만세도 하고요. 국민의당 집권 이런 큰 꿈까지 써서 했는데 안철수 당대표로 조기 등판. 이 대선 이후죠. 안중근의 심정으로 당 살리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통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 등판에 관련해서 이상돈 의원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다. 황주영 의원은 안철수는 외계인 같다. 막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지금은 통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계 반대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선언했지요. 자, 박지원 의원 역시 수구보수 대합이다. 유성엽 의원은 안철수 차라리 한국을 떠난 상황 꼭 오길 바란다. 뭐 이렇게까지 악담성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와중에 통합 대상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당에 있는 비례대표 나가길 원하는 비례대표한테 그냥 합의위원회 내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억지로 이렇게 한 집에 있어도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탈당이나 어떤 다른 당으로 입당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당을 하면 어떤 뜻과 가치, 우리가 어떤 세상 만들 거냐, 어떤 정치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뜻을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똘똘 뭉치는 게 그 정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준 비례대표분들이 다당제, 반패권, 햇볕 정책을 펼칠 것인지 안철수식 썩은 정치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총선 때 표를 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저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전원을 출당하자고 제안합니다. 깔끔해야 아름답습니다. 다음 의총이 비례대표 의원님들을 전원 출당시켜서 스스로 정치적인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합의이혼 조건 중에 지금 거론되는 게 비례대표 의원들,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시키는 문제인데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합의이혼이 될까요? OX를 선택을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훈 시장. 저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또는 한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벌써 3명에서 4명 정도의 의원들이
사실은 반대파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가다 보면 사실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에는 100대 1이거든요. 100명의 전체 의원 중에 1명이지만 지금은 거의 한 20, 30명 중에 3명, 10%나 돼요. 의총만 했다고 그래도 이 3명이 반발하고 뭐 이러면 시끄럽거든요. 자,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길을 간다면 차라리 출당을 시켜서 깨끗하게 출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종근 실장을 뺀 나머지는 다 X를 선택을 하셨어요. 서정욱 변호사부터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혼 재판을 많이 해보면요. 예를 들어 이게 재산이나 위자료 가지고는 합의가 돼요. 근데 애를 누가 키울 것인가? 이건 꼭 재판 판결로 가요. 그러면 비례대표 문제가 그 문제 비슷하다. 그만큼 애를 누가 키울 것인가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의 안 된다. 합의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안 된다 봅니다. 그러면은 통합 반대도 그냥 남아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윤기찬 부대변인. 예, 저도 합의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요. 일단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순순히 내보내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그 개헌 문제 관련된 선거구 협정도 해야 되고요. 그럼 현역 의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굳이 안 나가도 된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좀 그 통합 그 정당에 대한 이 지지들 좀 보고 그 다음에 갈라서도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의 이해관계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합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와서 김영주 전원께서. 뭐 다른 이유 다 아실 부분입니다만 저는 아까 우리 서 변호사가 돈 문제는 합의가 됐는데 저는 어원수가 돈 문제라고 봅니다. 교섭단체 결성 그리고 어원수에 따라서 초기 새로운 정당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 문제로 인해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께서도 역시 X인데. 예, 저도 X인데요. 합의위원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정치의 새로운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 민주주의의 원칙은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의당을 보고 국민들이 찍어준 겁니다. 이것을 지금 편의대로 이쪽 저쪽에 나눠서 가지고 그걸 가라면 가시라. 더더욱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국민의당을 더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온갖 음해와 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길을 터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안철수 대표가 가고자 했던 새로운 길도 아닌 겁니다. 그게 동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막상 통합 대상인 유승민 대표는 보내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쪽에서는 김연아 의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수록 안철수 대표도 안 돼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 네, 지금 그 통합에 대한 가치도 잘 실종이 됐고 그리고 절차도 지금 불협화음이 많은데 그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합의위원을 통해서 정치적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로 사당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호남 중진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교수께 이거 짧게 이거 추가 질문 드릴게요. 2년 전에는 손잡고 서로 좋아했는데 지금 앙숙이 된 안철수와 호남계 왜 그런 겁니까? 그때는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배지를 달아야 되잖아. 절박하잖아요. 배지를 달아야 되잖아. 지금은요? 달았어요. 이제는 별로 뭐 저기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가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바뀐 거군요, 여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의 비정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MBN 뉴스팔로 이어집니다.